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10번째 시간 엘더리 페이션트, 엘더리 사이코틱 페이션트, 노인 환자의 정신과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강의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 정신과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신과 환자의 응급처치, 그리고 급성으로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있어서의 대처 방법들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약물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노인 환자의 정신과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정신질환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 또 정신적인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 환자에 있어서 정신과적인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또 일상생활을 일상적인 직업이라든지 어떤 대외 활동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보겠습니다. 60대 보호자가 90세 할아버지. 이제 60대도 좀 사실은 나이가 들은 상태이지만 환자는 90세예요. 90세 아버지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잘 못한다고 응급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90세라고 한다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이가 들죠. 우리가 노인을 정의를 할 때 보통 65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65세가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과연 이제 노인에 해당할 것이냐. 사실은 65세인데도 젊은 사람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85세가 넘어가게 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생리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노인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약한 노인과 아주 많은 노인 이 두 분이 오셨네요. 기억을 잘 못한다.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지 능력의 일종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깜빡깜빡하는 경우들이 차츰 늘어나고 그리고 더 이제 그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기억 자체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이제 치매의 어떤 증상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보호자 오랜만에 시골집에 가보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게 되면 보호자도 나이가 많게 되고 또 이제 같이 살지 않게 되면은 시시각각 변하는 걸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게 되죠. 오랜만에 시골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최근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오래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차츰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자는 식사를 했는데도 자꾸 다시 밥을 먹어야 한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도 했고 보호자를 다른 형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고 했다. 의료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기가 병원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날짜나 요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몇 년 전에 죽은 배우자를 계속 찾는 중이었다. 과거력에서 고혈압과 중풍이 있었는데 특별히 병원에서 치료받진 않았었고 근래에는 몇 년간 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하였다. 네, 전반적인 인지 기능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의 전반적인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오전까지 괜찮다가 오후에 갑자기 생겼다. 이렇다라면 어떤 기질적인 문제나 다른 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수개월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나빠진 어떤 증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네, 바로 치매죠. 치매는 치매인데 이제 이 치매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겼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특정한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생겼을 것이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노인에서 되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델리리움은 선망입니다. 선망, 디멘시아, 치매, 그리고 디프레션, 우울증. 이제 이것을 노인에서 발생하는 3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원인들과 진단에 도움이 되는 증거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검사 종류들, 방법들을 이해하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멘시아 델리리움 디프레션 3D라고 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단독으로 하나만 오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동반이 되고 또 조금씩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치매를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치매의 증상인지 우울증의 증상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치매와 우울증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 진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우울증 자체가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각각 다른 카테고리이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서로 간에 혼돈의 여지가 있다. 각각의 질환이 다른 진화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에서 치매는 5에서 10%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좀 더 많고 캐나다가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인종간이나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평균 수명이 길면 길수록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8.2%, 네, 지금은 그보다는 차츰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 노인 인구의 비율 자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치매 인구의 비율도 늘어나게 되겠죠. 자, 세 가지 중에 선망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망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뭔가 심하게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서 진압력에 장애를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선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렵죠. 자, 선망의 원인은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먹었다든지 술에 취했다든지 아니면은 마약이라든지 코케인,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도 선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금단 증상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알코올 같은 경우 먹어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금단도 생긴다. 여러 가지 약물들도 먹을 때도 증상이 생기지만 먹는 것을 중단을 했을 때도 생긴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상황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이 아주 심하게 난다든지 뇌 수막염 아니면 당뇨와 같은 내분비 질환, 고체온증, 저체온증, 전해질의 이상, 뭐 이제 이런 모든 의료적인 상황에서도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지는, 그리고 이상한 행동과 말을 보이는 이런 선망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드럭을 복용을 했을 때 꼭 중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안정제 계통이라든지 수면제 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의 경우에는 약을 먹은 약 자체의 부작용으로도 이런 급성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러트,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주 많이 난폭한 상황과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반응이 없는 상태를 이런 식으로 되게 진폭이 크게 나타내는 되게 이상한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의력이나 집중을 못할 수가 있고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슬립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잠을 자고 깨어 있고 하는 우리 몸을 깨우고 재우는 이런 사이클에 혼란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그리고 되게 이상한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 즉 과도한 행동과 아주 우울한 행동, 그러니까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되게 큰 진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뭔가 이상한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신과 환자의 면담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포커스드 히스토리는 기본적인 정신의식 상태가 과거에 어땠었는지, 언제부터 이상해졌는지, 그리고 변화가
차츰차츰 변한 것인지 아니면 그 속도로 변한 것인지, 최근에 어디 아팠었던 데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약물이나 술을 사용하거나 마약 복용력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인한테나 또 같이 사는 사람, 보호자들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선망과 디멘시아, 디프레션, 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선망 같은 경우는 급작스러운 의식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지능력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혼란한 의식상태 등은 치매보다는 델리리움의 가능성이 높다, 선망의 가능성이 높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치매의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서히 나빠지는 경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멘탈 스테이투스 익셈이라고 하는 MSE, 또 이것을 이제 약자로 해서 미니 멘탈 스테이투스 익자미네이션 MMSE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지 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appearance, behavior, attitude,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어떠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가 매우 중요하죠. 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으면 이제 스스로에 대한 관리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움직임과 정지 상태가 적절한가,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겠죠. 근데 계속 움직이고 있다던가 아니면 움직여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부적절한 것이고요. 언어 반응 자체가 적절한가,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 자체가 논리적이고 정연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잘못된 믿음이나 생각이 있는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셉션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환각, 환청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무드는 감정이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우울하고, 네, 정서 반응이 적절한가, 감정 반응이 상황에 맞는가, 슬픈 상황인데 웃고 있다든지 웃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는가, 판단이 가능한가, 주변 상황을 적절히 이해하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것이 멘탈 스테이투스 익자미네이션, 신경 상태 검사 정도가 되겠네요. 자, CA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퓨전 어세스먼트 메소드라고 해서 CAM이라고 하는데, 되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델리리움이냐 아니면 다른 인식장애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자, 급성으로 생긴 어떤 의식 상태의 변화, 그 다음에 막 위아래로 움직이는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플럭추에이팅 코스를 겪을 때, 뭐가 되게 급작스럽게 어떤 의식 상태나 행동이 변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너텐션, 집중을 못해 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상한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 델리리움이고요. 그 다음에 altered level of consciousness는 의식 상태가 alert drowsy stupor coma AVPU처럼 차츰차츰 이제 의식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혈당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환자와 동일하게 기저질환을 검사해서 제외할 수 있는 질환에 의한 변화를 배제하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는 브레인 이미지, 톡시콜로지 테스트, ECG, 감염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검사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급성으로 뭔가 이상한 문양을 보이고 있을 때, 델리리움 중에서, 선방 중에서 우리가 리버스블하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델릴리움 이 약자를 따서 드럭, 일렉트롤라이트, 렉 오브 드럭이 이제 약을 중단한 거죠. 인펙션, 감염, 그 다음에 리듀스 센서리 인풋, 그 이제 뭔가 보이지가 않거나 들리지가 않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트라크라니얼 코우스, 머리 안에 출혈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리나리 피칼, 피칼은 이제 대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잘 못 보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약간 이상한 행동들을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오카디알 펄모너리, 심장이나 폐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선망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선망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망 다음으로 치매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치매는 유병률 자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나이가 든 분들에서 10명에 1명 정도. 자, 근데 이제 치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 자체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억이나 언어, 판단력,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나타내는 상태를 우리가 치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DSM-4의 진단 기준을 보면 첫째로는 기억장애가 있어야 돼요. 기억장애라고 하는 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집 주소를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기억을 못한다든지, 특정한 숫자 같은 걸 기억을 못한다든지, 이제 기억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다음 인지장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할 때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수행이 어려운 실행증,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글씨를 쓰지 못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던가, 이런 특정한 어떤 운동에 본인이 조절을 할 수 없게 되는. 자, 그리고 감각 기능은 정상인데도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제 눈으로 보고도 피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듣고도 무슨 소린지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행 기능, 기획이나 구성이나 배열이나 요약이나 이런 뭔가 고차원적인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이상이 존재를 해야죠. 기억장애랑 이런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이런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이것이 선망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디멘시아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MSE, Mental Status Examination 얘기했죠. 그래서 이 MMSE, 이게 미니 멘탈 스테이투스 examination입니다. 디멘치아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MMSE-DS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치매 선별용 한국어판 간이 정신상태 검사가 되겠습니다. 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간이 검사 말고 진짜 풀로 되어 있는 검사도 있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이 검사를 해봤을 때 30점 만점입니다. 근데 이제 점수를 얻는 것을 보면 이거죠. 올해가 몇 년도, 무슨 계절, 며칠, 무슨 요일, 몇 월 며칠, 여기 주소, 읍면동, 이름이 뭐고, 자, 나무, 자동차, 모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100에서 7 빼면 얼마죠? 거기서도 7 빼면 얼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나무, 자동차, 모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시계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필 보여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을 듣고 따라하기, 간장, 공장, 공장장, 이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받아보세요. 반으로 접어보세요. 무릎 위에 놔보세요. 오각형을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이죠. 옷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티끌모아 태사는 무슨 뜻입니까? 난 놓고 기억자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30점이 되는데, 이 중에서 23점 이하에서는 우리가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다.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0점을 다 맞게 됩니다. 하나 실수로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제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이제 30점 중에 아주 낮은 점수 23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뭔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23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절대적인 수치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100에서 700이 같은 거 사실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자, MMSE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확진 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치매라고 우리가 확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치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고 교육 정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해서 MMSE-DS를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이나 이렇게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한 1, 2점 정도 더 낮아도 심지어 16점이어도 우리가 이상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범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당연히 이제 교육 정도에 따라서 이 점수가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나겠죠. 아주 많이 배웠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아야 26점 이상이어야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육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나이가 아주 많을 때는 20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24점 이하에서는 크게 봐서는 24점 아래쪽에서는 인지장애, 19점 이하는 치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 자, 미니 코그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코그가 코그니션, 즉 인지, 약식으로 하는 인지 선별 검사가 되겠는데 응급 상황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주로 이제 응급실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세 가지를 주어줘요. 컴퓨터, 모자, 신발, 이런 식으로요. 컴퓨터, 모자, 시계, 이런 식으로 세 단어를 반복을 해봐라. 그래서 반복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세 개를 다 이제 반복을 할 수 있다면 치매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도 못한다? 치매일 가능성이 높고 한두 개다라고 한다면 시계 테스트를 합니다. 시계 테스트는 시계를 보여주고 지금 몇 시 몇 분입니까? 디지털 시계 말고 아날로그 시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계 테스트가 정상이면 치매가 아니고 시계 테스트가 비정상이면 치매다. 즉 세 개 다 기억하지 못하거나 한두 개만 기억하면서 시계를 보지 못하면 그걸 이제 치매라고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선별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매라고 할 때 우리가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건망증은 나도 깜빡깜빡 잊고 무슨 물건을 어디다가 특정 장소에다 놔두고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경우 있고요. 전화해주기로 했다가 며칠 지나도록 전화를 해주는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망증이죠. 이것은 생리적인 뇌의 현상, 기억 자체가 중요하게 저장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이 되겠고요. 경험 중에서 일부 사소하고 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건망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힌트가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 자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치매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치매의 경우에는 뇌의 어떤 기질적 변화를 동반을 합니다. 결국은 뇌 질환이에요. 경험한 사건 전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건망증과 치매는 차이가 있다. 이제 치매의 종류는 여러 가지 치매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많은 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약 6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뇌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100%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혈관성 치매에 보면은 혈관 자체가 막히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혈관이 담당하고 있던 뇌가 사망을 하게 되고 뇌세포의 손상을 초래하게 돼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약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루이 소체라고 하는 비정상 신경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 뇌 신경 자체가 제대로 시그널을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 10% 정도 차지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위축으로 생기는 신경통행성 질환이 드물지만 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이나 약물 때문에 생기는 술에 의한 인지기능 상실, 손해기능 실조, 그리고 웨르니케 콜사코프 증후군 이런 것들은 이제 알코올 때문에 생기게 되는 치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치매라기보다는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뇌의 기질적인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츠하이머가 이제 제일 많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조직 검사를 해보게 되면 이런 꼭 무슨 아스팔트 같은 이런 기름때가 끼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병변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세나일 플라크, 이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특정 단백질이 뇌세포 안에 이렇게 침착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섬유 다발이라고 하는 뉴로 피브리노이드 탱글이라고 하는 신경섬유 다발이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경세포는 이렇게 성상세포, 가지가 있는 길쭉한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되겠죠. 뉴로파이버가 되겠는데 알츠하이머는 그런 단백질에 의해서 이런 파이버들이 손상이 돼서 이런 정상적인 신호가 이런 세포를 통해서 가지 못한다. 그래서 타임 윈도우라고 해서 시간의 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며칠이나 몇 달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축적이 되었을 때 이런 알츠하이머가 생기게 된다. 해마가 있는 측두엽,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같은 데도 침착이 이루어진다. 자, 알츠하이머의 뇌를 보면 정상적인 뇌는 이렇게 회질과 백질이 잘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있는 뇌세포의 뇌 표피에 주름들이 이런 식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심한 알츠하이머 환자를 보면 뇌세포 자체가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뇌신경 자체가 차츰차츰 퇴화를 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뇌세포 자체가 실제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 특정한 부분에서 시작돼서 차츰차츰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기능과 인지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 전체 치매의 약 60에서 80% 정도를 차지를 한다. 메모리, 리즈닝, 띵킹 스틸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디멘시아라고 얘기를 한다. 이 치매의 특정한 타입이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치매까지 얘기했고요. 델릴리움 이야기했고 디멘시아 이야기했고 이제 디프레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뭐 나이가 젊거나 어린 사람한테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에 있어서 우울증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정신병들 예를 들어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즉 양극성 장애나 조현병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과하게 어떤 행동을 보이고 과한 양성 행동을 보이고 무엇인가가 좀 과다한 느낌이 들잖아요. 노인에 있어서는 이런 과다한 종류의 어떤 질환보다는 떨어지는 뭐 기능도 떨어지고 호르몬도 떨어지고 신경전달 물질도 떨어지고 이런 떨어지는 종류의 병들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특히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면 델리리움, 디멘시아, 사이코시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본다면 델리리움은 선망이라고 그랬죠. 급성으로 생기면서 되게 기복이 심하고 의식 상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일시적이고 비특이적이고 디멘시아는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항상 일정하고 차츰차츰 나빠지고 어떤 환각이나 환청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당연히 없죠. 사이코시스는 정신병은 매우 다양하고 모든 것이 되게 다양합니다. 있을 수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증상을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선망에 가깝겠구나 아니면 치매에 가깝겠구나 아니면 정신질환 쪽에 가깝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대략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에 있어서의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우울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체 기능 저하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정신 자체도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본적인 우울감은 대부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즉,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65세 이상에서는 자살을 완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노인에 있어서 우울증은 자살의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울증과 동반한 자살의 고위험군, 나쁜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수면, 알코올 남용, 자신감 저하, 신체 기능 저하 및 만성질환, 은퇴, 여기에 이제 나이든 올드 자체도 우울증과 동반한 자살의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은 노인에 있어서의 세 가지 중요한 어떤 특정한 병변, 델리리움, 디멘시아, 디프레션 이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것들이 각각 존재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디멘시아가 있으면 디프레션 자체를 진단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인에서 선망치매 우울증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시에 겹쳐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병인지 아니면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인지는 더 세밀한 검사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원칙은 아까도 이제 이게 리버서블 코즈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나눴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약물이나 의료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일시적으로 생긴 이런 델리리움이나 어떤 일시적인 기능 저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하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울증 자체를 치료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또 디멘시아 자체를 치료하기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혹시라도 치료 가능한 그런 범주에 들어있는 어떤 병이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살 위험도에 대한 평가도 병행돼야 하고요. 아까 이제 뭐 몇 가지 인지기능 검사들을 얘기했어요. MMSE, MMSE-DS, 그 다음에 뭐 레피드 코그 테스트, 클락 테스트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크린 테스트 즉 선별 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상소견을 보였을 때 우리가 치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에는 엘더리 페이션트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그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인터넷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